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형법과 제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사법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이 형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럼 형법은 도대체 뭐냐? 형법은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공법 중에 하나죠. 네, 공법입니다. 그럼 공법이 뭐냐? 공법은 먼저 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국가와 개인들의 생활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 뭐다? 바로 우리가 공법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또 법률이 형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헌법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형법 이제부터 공법의 분야를 배운다라는 거고, 제형법정주의는 뭐냐? 제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이 제형법정주의 원칙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형법의 어떤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뭐냐? 형법은 여러분들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법이라 합니다. 그 형법은 범죄 유형이 나와 있고 그에 맞는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범죄가 무엇인지 형벌의 종류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형벌은 그럼 이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 당연히 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해당되는 형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형벌을 받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하나 이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형법이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형법의 가장 대원칙인 뭐를 먼저 알아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뭔지 알게 되면 형법이 어떻게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제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 법정주의의 등장 배경은 뭐 절대 왕정 시대 자의적 형벌권 남용하고 이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제형 법정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형벌권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해서 뭐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형 법정주의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를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냐? 당연히 제형 법정주의의 의미를 알면 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뭘로 규정한다? 법률로서. 법률이란 게 뭐예요? 바로 의회에서 만든, 의회는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범죄 행위를 규정해서 그에 맞는 형벌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누가?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즉 어떤 이런 법률에 범죄도 형벌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고, 즉 자의적 형벌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만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제형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형법 금지 원칙. 그럼 우리가 관습형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관습형법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관습이 법으로 된 겁니다. 관습. 관습이 뭡니까? 관행이죠. 관행이란 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즉 뭡니까?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불문법은 뭐예요?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법이야. 보이지 않는데 법이 되는 게 있지. 대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명절 때나 추석 때 세배할 때 절을 하죠. 사람들은 다 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추석이나 설 때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하게 됩니다. 왜? 그 옛날부터 해왔던 관행들이 관습처럼 돼서 우리한테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이처럼 어떤 관행이나 관습들이 강제성이 부여돼서 법적인 그런 어떤 강제성을 갖는 거 우리가 관습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관습법이라 하는데요. 불문법 중에 이런 관습형법, 즉 불문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된다?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하면 권력자가 야, 너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건 범죄야. 일로 와, 너 처단할 거야. 라고 해서 자의적인 어떤 형벌권 남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제형법정의 가장 원칙이 관습형법, 즉 불문법은 금지하고 오로지 문자로 된 법만 인정한다. 그 문자로 됐다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문법. 그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뭐냐?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우리 학급 법을 정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는 벌금 500원이야 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애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걔가 그냥 잠만 잤어요. 근데 그 자는 애한테 야, 네가 잠으로써 옆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된 거야? 같이 졸리니까 너 수업 방해했어. 벌금 500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조용히 자는 애가 수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해서 형벌권 남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범죄 행위는 명확하고 그에 따른 형벌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떠든 행위, 자는 행위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형벌권의 자의적인 남용이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이란 거 알겠죠? 우선 소급이란 거 알 텐데요. 우리 소급 알죠? A라는 시점에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습니다. 예, 가시죠? 그런데 B 시점에 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후에 만들어진 법을 전에 만들어진 행위에 적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소급이라 하는데요. 이 형법에서는 소급을 뭐 한다? 금지한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합니다. 우리 이거 헌법 했을 때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만약 이런 소급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었어. 근데 이때는 이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권력자가 얘를 뭔가 처단하고 싶어. 후에 이 행위가 되는 게 범죄라고 하고 그에 맞는 형벌을 만든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과거 행위를 적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어떤 권리와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재형법정주의의 세 번째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행위 시에 있었던 법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현재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원칙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167페이지에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염소를 도축을 했어요. 잡아 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뭐 축산물 가공법 이런 데 보면 뭐 돼지 또는 뭐 오리, 뭐 닭, 뭐 소, 말, 양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염소를 도축했으니까 이제 끔찍하니까 경찰에 이런 데 어떤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어떻게 됩니까? 네,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축산물 가공법에 돼지나 오리, 소, 말, 양을 처벌하면 아무데나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 도축하게 되면 처벌한다고 됐었는데 염소랑 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염소의 규정은 여기 없다고 할지라도 염소랑 양을 비슷하니까 너도 이 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해서 비슷하니까 적용을 한 거죠. 이처럼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비슷하니까 적용하는 거 우리가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하고 싶어.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럼 비슷한 법을 어떻게 됩니까? 끄집어내서 적용하게 되면. 그렇죠. 형벌권이 남용이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추해석은 금지가 되죠. 그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법에는 염소라는 게 없으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단 만약에 이런 유추해석을 하는 거에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누구한테 그 당사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즉 유추해석을 했었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그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유추해석을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해 가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리할 경우는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이 뭡니까? 적정성의 원칙이죠.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 바로 어떤 범죄 행위와 그에 적용되는 형벌 간에 뭐가 맞아야 한다? 바로, 네.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균형.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형벌이 사형이야.
도둑을 통해서 어떤 침해되는 이익과 사행을 하는 거 너무 도가 지나치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적정성 원칙 어긋나죠. 이처럼 어떤 범죄와 뭐는 형벌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죄형 법정주의 이 5가지 원칙이 있는 이유는 결국엔 뭡니까? 모두 뭡니까? 그렇죠. 형벌권의 뭐를 금지합니까? 네,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뭐를 보장하기 위한 거? 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